네, 다니머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여러분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쭉쭉 올라가고 쭉쭉 올라간다는 표현도 맞지만 좀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이 회복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머는 장기 투자로 그렇게 산 주식이니까 단기에 일일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거는 또 일일비가 될 수밖에 없죠. 너무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너무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단위머만 올라왔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기분이 주주로서 좋은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제 보시면 한 8% 가까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최저점 대비해선 지금 거의 한 42%? 그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아마 사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을 또 많이 보셨을 거고, 야, 이 정도면 정말, 웬만한 비트코인 부럽지 않은 그 정도의 변동성과 수익률이네요, 진짜. 자, 그래서 좀 몇 가지 원인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제가 저번에 못했던 그 밸런스 쉿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올랐나? 저는 크게 한 3개 정도로 원인을 좀 추정을 했는데, 최근에 비코가 쭉 이렇게 자리 깔고 누울 준비를 좀 하고 있죠. 피곤하거든, 많이. 피곤하거든. 막, 머스크 형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피곤하니까, 그런 피로도 때문에 비코가 좀 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비코의 돈이 스몰캡 성장주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특히 이 둘의 투자상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비코 하시는 분들이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움직이면 2%, 많이 떨어져도 1%,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이런 분들이 이걸 하시면 속 터져서 죽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스몰캡 성장주 쪽으로 오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유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페드의 회의록이 공개된 뒤에 최근에 이제 연준 이사들이 발언을 좀 했는데, 어떤 발언들을 좀 하셨냐면, 최근에 이제 지표를 보니까 연준의 회의록은 4월 달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발언하신 거는 얼마 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5월 달에 발표된 그런 지표들을 보니까 아직 갈 길이 좀 멀었다라는 식으로 페드의 테이퍼링이 언급된 그 회의록을 좀 커버를 쳤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최근 지표를 좀 보니까 아직 갈 길이 좀 멀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좀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고점 대비 그때 아마 거의 80% 가까이 떨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살만한 주식이다 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아마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좀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한 43% 가까이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일이고요. 다만 굉장히 시총 규모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흔들기 좋은 주식인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올라간 주식 덕분에 지금 PSR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실적은 아직까지 펀더멘탈은 지금 요 정도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갭이 크게 지금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력 형님들에 의해서 좀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 라는 점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저점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고점 매수는 좀 피하셔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쉿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제 개인 생각일 뿐이면 충분히 틀릴 수 있고요.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시고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 매도 의견이 아니고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 밸런스 쉿 쉿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네. 밸런스 시트, 한국어로 시트
재무상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이 자산 쪽 차별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이 쉬운 자산과 유동이 좀 어려운 자산. 우리 그래서 이제 비유동 자산 중에 우리 부동산 있잖아요.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 안일부자 써서. 그래서 현금 자산, 유동 자산을 보면 현금성 자산하고 재고 자산, 물건 만들어서 재고 남은 것들, 요런 게 이제 유동 자산이 되고요. 움직이기 쉽다. 그 다음에 움직이기 어려운 비유동 자산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부동산 뭐 떼서 어디 우리 뭐 쉽게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토지들, 특허권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 대변 쪽은 자본과 부채, 이런 자산들을 또 어떻게 샀니? 어떻게 가지고 있니? 그거의 소스, 원천을 살펴보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내 돈, 자본. 이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하고 뭐 이제 주식들, 뭐 이제 이런 주주들의 돈, 요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자본이고요. 두 번째는 나 빌린 거야. 우리 아파트 살 때도 똑같잖아요. 내 돈과 은행돈. 보통은 내 돈이 요만큼, 은행돈이 이만큼. 그래서 저기 화장실 근방까지가 우리 집이야. 또 여기는 뭐 KB은행 그런 쪽에 땅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좀 조심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자본과 부채로 소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일단 유동자산을 보면 현금하고 현금 등가물, 이퀴벌런트가 이제 등가물이죠. 현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312 밀리언 달러, 312 밀리언 달러니까 현금을 한국 돈으로 따지면 312 공 하나 더 붙이면 3120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봐야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성장주는 아직까지 대부분 적자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는 적자가 나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파산하면 우리의 주식은 휴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투자가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투자할 여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꼭 봐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뭐 현금하고 재고랑 이렇게 해서 총 유동 자산이 345 밀리언 달러, 3,45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보시면 YOY로 보잖아요. 여기 YOY로 보시면 65 밀리언 달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이유를 추정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충 보니까 영업 손실하고 워런트 재평가에 들어간 돈들 때문에 이런 유동자산 쪽에서 좀 감소가 일어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쪽을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재산, 공장, 장비 뭐 이런 것들 살펴보니까 쭉 다 해서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다 합쳐서 전체 자산은 512 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5,120억 정도. 그런데 전체 자산 감소가 546 밀리언 달러에서 작년에 512 밀리언 달러로 감소를 했죠. 아마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손실, 워런트 재평가로 돈을 번 것보다는 나간 게 더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자산이 줄었습니다. 아무튼 이유 불문하고 자산이 줄어든다는 거는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참고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총 유동부채를 살펴볼게요. 유동부채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빨리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빨리 갚아야 되는 돈.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은행한테 친구한테 돈을 빌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안 빌려주죠. 참고로 저도 안 빌려줍니다. 그렇게 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친구 사이는.
예, 그래서 좀 빨리 은행에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았다라면 1년 내에 보통 상환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 유동부채라고 하고, 보시면은 유동비율 같은 거는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유동부채를 보니까 유동부채 굉장히 작죠. 예, 23밀리언 달러. 그래서 유동부채 23밀리언 달러 분의,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345밀리언 달러를 하니까 유동비율은 1438%. 이 정도면 굉장히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동비율은 보통 100%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부채 갚아야 될 거 분의 부채 갚아야 될 거로 부채 중에 현금성을 나눠 보니까 100% 이상이면 이 부채를 이 자산으로 다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4배 정도 더 높다라는 건 굉장히 좀 아름다운 숫자고요. 요건 칭찬할 만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총 부채를 보니까 여기 보면 프라이빗 워런트 부채도 이번에 평가하면서 많이 늘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다 합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기 자본은 여기 나와 있죠. 총 자본 나와 있고 282밀리언 달러 분의 총 부채가 여기 나와 있죠. 총 부채 230밀리언 달러를 나눠보면 부채 비율은 82%입니다. 이 정도면 100% 이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200% 이하여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 애플이 거의 200% 가까이 돼요. 근데 부채 비율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부채가 많다라는 건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실 때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대출을 7억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대출을 3억 받았어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은 담보 비율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7억 빌려줄만 하다는 거예요. 7억을 빌려줘도 우리 은행이 다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니까 빌려준다, 이런 뜻인데, 3억 빌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 조금 약간 아리까리한데, 좀 일단 7억은 좀 무리고요, 선생님. 3억만 좀 저희들이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면 문제인데, 그게 이제 건전한 부채, 그러니까 저금리의 부채면 사실은 괜찮은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쩐의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돈으로 설비 늘리고 돈으로 R&D 팍팍팍팍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 확장, 기업의 어떤 확대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쩐이 없으면 발전 속도가 되게 느린 거죠.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채가 없다라는 건 바꿔서 얘기를 하면 건강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이면을 또 보자면 이게 은행에서 좀 돈을 좀 잘 안 빌려주나? 아직까지는 좀 성장성에 의문이 있나 보다, 금융권에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볼 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갭이 있고 넌 갭이 있는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앞서서 좀 보긴 봤죠. 근데 그 손익계산서에 보면 우리가 갭은 이제 정식 회계 기준 손익계산서인데, 우리가 넌갭이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왜 보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일회성 비용은 제외한 간편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게 특징입니다. 자, 이게 왜 특징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아니 21년 1Q에만 돈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으면 솔직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때 요거는 일회성으로만 잠깐 나가고 다음부터는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 우리가 이번에 아파트 이사하면서, 아파트라고 칠게요. 아파트 이사를 하면서 이번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이 나갔어요. 5천에서 7천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사하면서 이사 비용 뭐 한 200, 그 다음 복비 한 200, 뭐 이렇게 해서 한 6천만 원 가까이 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가정의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 가정의 손익계산서에서
그러면 이 적자를 여러분들 한 달에 버는 거는 뭐 500, 뭐 400에서 500 혹은 300에서 500 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6천이 2분기에도 계속되고 3분기에도 계속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수하게 발생한 비용은 좀 뺍시다가 이 넌갭이요. 넌갭. 예, 그렇기 때문에 담임어도 이거를 왜 추가적으로 써줬냐면 우리 회사가 그렇게 뭐 사업을 잘못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하고 보면 아직까지 손실이 그렇게 크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항변.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총 그 1분기의 로스예요. 순손실이 93밀리언 달러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나하나 이제 제거를 좀 해달라는 거죠. 감가상각 이게 이제 에비타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수정된 에비타 좀 약간 변경한 에비타로 보면 진짜 실제로 좀 손실은 2밀리언 달러, 20억 밖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에비타 할 때는 에비타 뜻은 아시죠? earning before interest, I가 이제 interest, 그 다음에 T가 tax, 세금, 그러니까 DA가 이 감가상각, DA. 그러니까 요걸 다 이제 제거한 거죠. before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요거 일단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제거해주고. 근데 이제 손실에는 요건 원래 들어간 게 맞죠. 워런트 재평가 사실 제일 컸다. 이 80밀리언 달러 좀 제일 컸다. 그리고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이게 그러니까 스탁의 어떤 보상.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CEO도 그렇고 C레벨들, CFO, 뭐 CTO 이 사람들 상장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과금을 좀 줘야죠.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간 게 6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66억 정도 나갔고 뭐 이렇게 쭉 해서 나간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일회성으로 나간 것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 에비타로 봤을 때는 2.3 정도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난 이 에비타는 처음 봤는데 이게 뭐냐면 렌트 비용까지 좀 제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R을 붙였던데 나 이런 용어는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지들 마음대로 뭐 만들고 그래. 네, 다음은 사업 전망은 여기 보시면 좀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잘할 자신 있다, 다음에 뭐 이렇게 좋아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본 지출이 좀 늘어난다라는 좀 그죠, 약간 밑밥을 깐다. 앞으로도 돈을 좀 쓸 건데 돈을 조금 더 쓸 수 있다 이런 밑밥을 까는 발언이 또 나옵니다. 자본 지출이 이렇게 1200억에서 1450억으로 늘어나는데 왜 늘어나냐면 우리의 잘못은 아니고 건설자재, 원자재 높은 비용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미리 얘기했다. as 뭐 미리 언급했듯이 또 뭐 이렇게 as previously 뭐 이렇게 mentioned 뭐 이렇게 또 쓰겠죠. 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겨우 공식적인 두 번째 분기가 지났을 뿐이다.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인데 공장 짓고 양산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 좀 그죠. 시간을 좀 주자. 그리고 성장주임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또 하반기 100% 페이즈 1 켄터키 페이즈 1이 100% 되는 그날을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또 부정적으로 보면 또 사람 깔 때 우리 주변 사람 깔 때도 우리 한없이 우리 꼼꼼해질 수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까면 자 보시면은 판관비가 일단 너무 많이 증가를 했죠. 이건 사실입니다. 판관비가 R&D보다는 좀 인건비 쪽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좀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EQ의 공장도 일시 중단하고 공급 정상화 하반기는 진짜 잘 되겠지. 이런 좀 부정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세 번째는 공장을 계속 건설하니까 사실 이제 매출은 늘어도 우리가 또 영업이익은 좀 힘들 수 있겠다. 몇 년 동안은 아무래도 계속 확장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 하실 때 한번 팍 이렇게 튀어오르는 또 그 시기가 이 PER이 이제 생길 때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양전했을 때 그때 한번 팍 튀는데 아무래도 그런 좀 좋은 재료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워런트도 행사가
또 좀 남아있죠. 이런 것들도 비용 부담이 좀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이슈가 좀 사라지지만, 그리고 금리 인상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물론 금리 인상기는 테이퍼링 뒤에 그 연준에서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시중에 다른 설명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금리 인상은 아무튼 테이퍼링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주니까 좀 그런 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장을 잘 짓고 있습니다. 예, 켄터키 페이즈 2 두 번째 단계 2022년 EQ에 컴플리트 될 건데,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또 안 믿을까봐 사진으로 붙여놨어요. 자, 그래 보시면은 작년에 디셈버 2020년 디셈버에 요렇게 됐는데, 지금 뭐 터 닦고 있다. 5개월 만에 터 잘 닦고 있죠. 터 닦고 있다. 요 다니머 본사 앞에 요렇게 짓고 있고, 요거는 이제 발표 냉각기가 아니고 발효 냉각기입니다. 발효 냉각기. 못하네요. 예, 칠러. 우리 칠링 한다라고 하죠. 예, 칠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다운스트림 퍼실리티 업데이트인데, 예, 다운스트림 장비는 여기에 이거는 공사가 좀 굉장히 많이 됐네요. 예, 여기 공사를 제일 먼저 했나? 예, 여기 공사는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요건 작년부터 거의 시작을 했네요. 보니까 2020년 12월부터 거의 했네요. 예, 이건 잘 되고 있고, 세 번째 압출 장비 사이트인데, 요거는 잠깐만 잔디만 밀고 철강만 갖다 놓은 느낌인데, 이거 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예, 요거는 앞에 거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예, 아무튼 공사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 장의 장비는 또 PPT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밸런스 시트 그거와 그 다음에 사업 전망,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정적인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공장 사이트들, 컨스트럭션 사이트 쪽 봤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주가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좀 기쁘고 좀 한시름 났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 또 어르신들 마냥 6시에 자동으로 그렇게 눈이 떠졌던 그런 현상들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예, 다행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또 주말 잘 보내시고,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조금 올리는 게 뜸했는데 이제 좀 여유를 찾았으니까 다시 좀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